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또 실제로 그 인공지능 서비스들도 정말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 시대를 인생의 관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AI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책의 저자인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이경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AI를 연구 개발한다라는 분들, AI 엔지니어 분들도 최근에 많이 이제 또 탄생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AI를 연구하기 시작한 때가 88 올림픽이 있었던 해예요. 벌써 37년 전 일이에요. 그때 AI라는 개념이 있었나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네. AI를 하기로 마음먹은 해가 1988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또래들은 어렸을 때 로보태권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막연하게 로보태권부에 보면 김 박사가 나오고 카프 박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저를 카프 박사로 많이 놀렸어요. 좀 키도 작고 머리가 커가지고. 그래서 이제 6학년 때까지 그 별명이 카프 박사였고. 근데 그 박사였네요, 별명이. 네. 그래서 결국 박사가 되긴 했는데 그런 로봇에 대한 막연한 꿈이 있었죠.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학과가 저희는 없었어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과를 갈까 이렇게 학교 요람을 보는데 수학과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좀 집중적으로 가르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또 인공지능으로 할 수도 있다, 수학을 하면.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인공지능을 제대로 하려면 수학을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수학과로 이제 갔었는데, 정작 인공지능 과목은 좀 많이 안 가르치셔가지고, 거기서 또 고민을 했죠.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과로 갈 거냐, 또는 경영과학과가 있었는데, 거기 또 인공지능을 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사회에 응용하는 그런 게 더 재밌겠다. 어차피 프로그래밍은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주로 하는 일보다는 이것을 사회에 응용하자. 그래서 경영과학과로 가서 거기서 인공지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로봇 태권브이 그 다음으로 이게 진짜 되네? 라고 느꼈던 때가 알파고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두던 그게 2016년이었더라고요. 네, 2016년 3월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 바둑을 또 중계를 하셨었다고요. 뭐 창피한 얘기지만 이제 그 당시에 알파고가 이길 거냐 이세돌이 이길 거냐 할 때 저는 이세돌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첫 대국 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첫날 대국을 제가 딱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졌죠. 처음엔 되게 알파고가 되게 못 두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진짜 못 둔다 해서 당연히 이세돌이 이기겠구나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국을 이제 졌죠.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면서 또 하필이면 한국의 광화문의 포시즌 호텔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요. 이국도 졌어요. 이국 지고 나서 이제 하루를 쉬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죠. 그래서 4국에 나와달라. 아니 1, 2국 벌써 졌고 3국까지 지면 이제 3대 0으로 게임의 승부는 이제 끝난 건데 4국에 국민적 관심이 있겠는가 그랬더니 하여튼 뭐 4국 할 수 있는 날짜에 시간만 잡아놨거든요. 근데 결국 3국도 졌습니다. 3대 0이 됐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방송국에서. 4국, 제가 그랬죠. 4국 뭐 나갈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분장실에서 함성이 터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세돌 구단이 앞서고 이긴 거죠. 그 묘수 뭐 76수였나 뭐 170 거기서 이제 묘수가 터지면서 확률 그 이길 확률을 거의 이제 질 확률이 제일 높았다가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죠. 맞아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 하나하나 둘 때마다 누가 이길 확률, 누가 질 확률이 막 계속 실시간으로 나왔던 그 장면들. 그래서 그 이후로 와, 벌써 9년이 흘렀네요. 네. 그 사이에 또 인공지능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2005년에 쓴 논문에서 당시에는 이창호 구단이 인기였거든요. 이세돌 구단 그 다음 세대죠. 이창호 구단이 를 이기는 인공지능도 충분히 개발 가능한 시대에 와 있다라고 제가 그 논문에 한 문단에 썼어요. 그리고 그래서 바둑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거는 이런 일상생활의 인공지능보다 더 쉬운 거다. 왜냐하면 바둑을 두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 바둑을 배우기가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계단을 못 오르는 분, 길을
못 걷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쉬운 일은 AI한테 어렵죠. 아직도 계단을 잘 올라가는 로봇은 우리가 못 만드는 것처럼. 근데 인간한테 바둑은 어렵죠. 많은 분들한테. 근데 그 어려운 바둑을 또 잘 두는 AI를 만드는 거는 더 쉽다는 거죠. 아하. 네, 그게 이제 한스 모라백이라고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의 한스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건데 인간한테 쉬운 거는 AI한테 어렵고 인간한테 어려운 거는 오히려 AI한테 쉽다. 그래서 바둑은 오히려 인공지능이 하기가 좋은 분야라는 거를 제가 2005년에 이제 논문에 썼는데 결국 2016년에 이제 그것이 달성이 됐던 거죠.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기 쉬운 영역까지도 서서히 또 들어오고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챗 GPT 등장 이후에 정말로 이 AI 서비스를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뭐 그런 서비스 안 써도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어라는 분들도 계세요. 또 많이 또 이제 갈리고 있죠. 교수님은 이걸 얼마나 활용하고 계세요? 거의 뭐 하루에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와, 이세돌을 이겼어? 인간 최고수를 이겼어? 했지만 우리가 알파고를 써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임팩트라고 하죠. 충격이 크지 않았죠. 네. 근데 챗GPT는 지금 전 세계 누구나 그냥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 건데 써보면 사실은 뒤로 돌아가기가 어렵죠. 제가 어제도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뭐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친구한테 퍼플렉시티를 깔아주고 한번 써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퍼플렉시티를 오랜만에 어제 만났는데 경전아, 퍼플렉시티 너무 좋아. 이제 그거 없이 못 살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AI 검색 서비스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은 저는 어제도 제가 일을 많이 했는데 퍼플렉시티 쓰다가 또 챗GPT 쓰고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AI가 없으면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AI 검색 툴을 이제 써보신 분들은 확실히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걸 스스로 많이 또 느낄 수밖에 없죠. 좀 퍼플렉시티가 그 구글 크롬 창에다가 저보고 그냥 크롬 익스텐션을 깔으래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냥 검색창 그 주소창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예전엔 검색하면 구글이 떴는데 이젠 퍼플렉시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이러니하게 그 브라우저를 구글이 만든 건데 구글의 검색창을 넣기 위해서 구글이 만든 브라우저에서 다른 AI 검색 툴을 쓰고 있고 시대가 참 많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또 이제 AI를 뭐 이제 제목처럼 나만의 무기로 활용을 하고 싶지만 조금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최첨단을 따라가기 좀 버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좀 어떻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런데 제 또 주변에 교수님의 사모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저희 와이프는 카카오톡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을 안 쓴다는 거죠. 좀 그런데 어렵죠. 근데 챗GPT를 깔아줬더니 하루 종일 얘랑 대화를 한대요. 제가 진짜 이걸 한번 해보고도 싶은데 한번 해보셨나요? 챗GPT 대화로? 그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저 오디오로 나가거든요. 오늘 지금 이데오의 성공 예감 이데오입니다. KBS 1 방송국에 와 있거든. 좀 내가 쓴 책 AI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리 오늘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AI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될까? 멋진 자리네요. 책의 주제와 관련해 AI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자동화, 개인화된 추천,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어떻게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도 강조하면 청취자들에게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우리 알파고랑 그 이세돌 이긴 얘기 그것도 했거든. 그거 너도 알지? 알파고가 이세돌 이겼잖아, 2016년에. 네, 기억하고 있어요.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 승리한 사건은 AI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시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청취자들에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 자, 이제 MC는 작가분과 손을 잡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AI가 지금 요즘 AI가 왜 이렇게 그 영향을 주는가?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앱을 작동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말로 하는 시대. 영화 허를 보면 처음에 되게 이상했거든요. 주인공이
지하철에서 계속 말로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화 통화도 아닌데. 그쵸. 그래서 뭔가 2013년에 그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친구랑 조깅을 하면서도 둘간 약간 언쟁이 붙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둘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걷고 있으니까 뭐 검색도 하기 어렵고.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걸 틀어서 야, 지금 대화하고. 내 친구랑 이러고 있는데 뭐가 맞아? 이러면서 이제 2명이 가는 게 아니라 3명이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전화 통화를 다 이제 전화기 귀에다 대고 했었는데 그 위에 무선 이어폰 나오면서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혼자 길거리에서 중얼거리는 사람은 무선 이어폰 끼고 통화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누군가와 중얼거리는데 그게 상대방 통화가 아니라 AI랑 대화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또 일반화되고 있는 시대예요. 네, 조금씩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랑 무슨 기계랑 말하는 걸 별로 싫어하던 사람인데 요즘은 약간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손으로 치면서 얘랑 대화할 수 있으면 제가 공부할 수 있잖아요. 같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서 실제로 그런 분들 많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운전 중에 뭐 이렇게 핸드폰을 타이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 물어보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챗 GPT가 그래서 이제 거의 조수석에 타 있는 친구 같기도 하고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 AI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무기로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좋은 무기로.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신의 삶을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제 평생의 연구 주제가 AI와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응용하는 거.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따로 연구하기도 하고 AI를 따로 연구하기도 하고 그걸 같이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은 이제 그 단위가 기업보다는 개인이에요. 그리고 기업의 어떤 창업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개인이 평생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런데 변화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AI가 하나 더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책 제목을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것처럼 Life with Intelligence로 붙이고 싶긴 했어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삶을 사는데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살게 된다. 그 인텔리전스 두 가지죠. 하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적 자본, 또 하나는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그 지능 두 가지를 잘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정리해 본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응용할 것인가, 또 나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인가, 가치를 높여야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됩니까? 사실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접근법을 뭐 정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학문적 논의가 있죠. 그거를 이 책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생론을 얘기할 때 그냥 저자의 그냥 개인적 경험이라든가 자기의 그냥 생각, 가치관을 그냥 주입하는 책은 저는 잘 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분야의 경영학에서 잘 정립되고 연구된 그러한 논문과 저술을 사실 인생론에 적용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 크리스텐슨 교수라는 분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경영학과 교수가 하버드대 그 경영대학원 교수인데 그분이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이론을 이제 인생론에 적용한 책이었는데 저는 약간 그 책을 모델 삼아서 이번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여러 가지 경영학적 이론을 이제 개인에 이제 적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스페인의 세계적인 요리사 그 페란 아드리아 사례도 이제 이미 그 교수들이 논문을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페란 아드리아가 어떻게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는지. 이분이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어떤 음식점에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접시 닦기 하다가 조금씩 이제 요리를 배우면서 그 음식점을 세계적인 음식점으로 만들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분이 그렇게 하면 평생 요리사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레시피를 책으로 만들고 또 요리사들을 또 교육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그럼 결국 요리사가 되면은 자기가 어떤 음식점에서 몇 분의 우리가 하루에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요리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에는 뭐 10명, 100명을 하루에
서빙하는 그런 요리사였겠지만 그걸 책으로 만들고 또 자기의 분신인 요리사들을 교육하면서 자기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나간 거죠. 마치 백종원 씨가 하는 거랑 비슷한 그러네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든 아니면 지금 연세가 있는 분이든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고정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일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 또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동네에 전당포라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전당포는 뭐냐면 시계를 갖다 주거나 뭐 금반지 이런 걸 갖다 주면 현금을 주는 그러한 값어치 있는 것들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예,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급전이 필요할 때 가는 곳이 전당포였는데요. 네. 그것이 지금 없어졌죠, 그 동네에. 그 이유는 신용카드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당포 사장님이 그 당시에 아무리 고객한테 친절을 베풀고 동네에 가장 좋은 자리에 전당포를 놓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면 그 사업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90년대만 해도 비디오 대여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밤에 비디오 대여점 가는 게 하나의 좀 즐거움이었죠. 재미였죠. 그래서 가서 1,000원짜리를 빌리기도 하고 2,000원짜리 빌리기도 하고 또 반납이 늦어지면 전화 오고 연체료 내고. 네. 새로운 비디오는 좀 비싸고. 네. 그래서 그런 비디오 대여점을 우리가 사용했는데 지금 없어졌죠. 넷플릭스. 사실 넷플릭스도 원래 비디오 대여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넷플릭스의 초기 모델은 그 비디오 테이프를 봉투에 넣어서 집에 배달해주는. 예, 배달. 근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많은 현재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변했을 때 뒤처질 것인가, 혹은 같이 갈 것인가, 혹은 앞서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고요. 슬로건도 중요하다고요, 슬로건. 네,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그 뭐냐 하면 사실 쉬운 거거든요. 학문적으로는. 가치를 창출해서 전달을 해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근데 내가 가치는 창출시키지 않았는데 돈을 받으면 그게 이제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치를 창출해서 전달해서 이제 돈을 받는 건데, 네. 그러면 그거를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슬로건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당신의 슬로건은 뭐야? 당신의 회사의 슬로건은 뭐야? 그걸로 정리하다 보면 내가 전달하는 가치, 내가 고객한테 전달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항공사의 대표적인 항공사거든요. 거기엔 슬로건이 뭐냐면 그냥 언제라도 당신이 원할 때 자동차 여행 비용으로 비행기 속도 여행을 즐겨라. 이 슬로건 안에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당신이 원할 때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우스웨스트 라인은 모든 도시에 취항하는 게 아니라 두 도시를 잡아서 그 도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를 하루에 한 6편 정도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다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뭐 델타 같은 경우는 어떤 공항에 가도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한 6편은 없습니다. 근데 사우스웨스트 라인은 어떤 한 허브 공항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지점 사이에 한 하루에 6개 정도의 항공편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오전에 한 2개 있고, 네. 오후에 한 2개 있고, 저녁에 2개 있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내가 보스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샌프란시스코 가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왜? 사우스웨스트 라인은 오전도 있고, 오후도 있고, 저녁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 스케줄에 맞게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언제라도라는 뜻입니다. 언제라도 당신이 원할 때. 그 다음에 자동차 여행 비용이라는 것은 비행기는 굉장히 비싼데 자동차 여행 비용으로 가라고? 근데 비행기 속도 여행. 자동차는 싸지만 느리고 비행기는 빠르지만 비싸거든요. 조금 비싸고. 근데 사우스웨스트 라인은 자동차 여행 비용으로라는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내식을 없애고 그다음에 자리 배정을 없애고 또 공항도 좋은 공항이 아니라 약간 지역 공항으로 보내고 이런 저가 항공사를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완전히 여행을 혁신했죠. 사실 유럽에 가면 저는 이지제트라는 걸 너무 타고 싶어요. 영국 기반의 저가 항공사인데요. 네. 주말이 되면 여행사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지제트가 싼 곳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주말에. 그냥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지제트에 몸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이지제트의 싼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 곳으로 갑니다. 그럼 일단 그 비행기를 타고 나면 이렇게 아주
종이질도 굉장히 그 누런 종이로 네. 그 기내 매거진이 있어요. 보통 뭐 우리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런 매거진은 되게 종이가 좋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막 신문지 같은 종이로 된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갈 그 도시에 한 페이지가 있어요. 그 한 페이지를 딱 열어보면 그 도시에서 이번 주에는 무슨 축제를 하고 레스토랑은 어디가 좋고 호텔은 아직 예약 안 했으면 여기가 좋아. 한 페이지에 내가 가는 그 도시에 대해서 쫙 이번 주 그 매거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아, 그 가이드를. 네. 그러면 그 유럽 사람들은 사실 이지제트 때문에 그 여행의 방식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되게 재미있는 그런 사례들을 만드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슬로건으로 정리되면 좋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슬로건으로. 예를 들면 제가 그 나파 근처에 좀 살았었는데 네. 1시간 반 정도 이제 운전해가지고 가면 뭐 여러 와이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샹동이라는 와이너리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Life needs bubbles. 인생은 거품이 필요하다. 근데 그 말이 아직까지 제가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에 좀 우리 앵커님도 계시지만 약간 이 거품이 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되게 높이 평가할 때는 근데 약간 거품이 낀 거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식시장도 거품이 있고 또 우리가 목욕을 할 때도 가끔 그 버블바스를 네. 하는 건 또 기분이 또 새롭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와인을 마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와인 리스트 보고 야 스파클링을 마셔야 돼, 화이트를 마셔야 돼, 뭐 레드를 마셔야 돼, 뭐 이럴 때 갑자기 라이프 니스 버블스 라는 그 슬로건이 생각이 나고 아 맞아 인생엔 거품이 필요하지 하면 같이 있는 사람들과 이 상동의 슬로건을 얘기하면서 웬만하면 스파클링 와인, 거품 와인을 이제 마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의 이런 슬로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히 하면서 고객한테 자기를 각인하는 그다음에 자기 직원들한테도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저는 이제 개인의 어떤 슬로건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내용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슬로건을 통해서 고객들의 시선을 잡고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해서 알려주듯이 개개인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나 자신을 비즈니스화한 것처럼 슬로건을 만들자. 네. 혹시 교수님도 그런 거 있으세요? 책에 사실 오랜만에 소개를 했는데요. 예. 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First라는 그런 그냥 슬로건을 만들어 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주시면서 라이온스 클럽 이런 게 예를 들면 LIONS가 이런 게 이제 한 글자로 다 이렇게 뭔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좀 약간 헤매고 있으니까 First라고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First에서 F는 Faith. 그래서 그건 어떤 종교적인 신앙일 수도 있고 신념. 자기의 어떤 믿음, 신념이 되고요. I는 인텔리전스. 이때도 벌써 인텔리전스가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R, 릴레이션십. 그죠? 사람이 혼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릴레이션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라는 건 약간 이제 뭐 체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건강해야 되고, 또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운동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T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트라이 하드, 노력. 신념, 지능, 관계, 강인함, 시도. 이거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야, 중학생이 신념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하여튼 그래서 사실 이걸 좀 퍼스트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좀 후회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공부하다가 2등을 하면 만족한 때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생활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1등을 하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뭐 운동도 많이 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막 즐기면 2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2등을 택한 적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1등이 되게 고독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내가 1등을 하고 나면 또 다른 1등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고독한 경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1등을 하려고 애를 써라. 우리가 애플이나 뭐 삼성의 이런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도 1등을 하겠다고 노력한 결과로 2등이 되는 거지. 내가 2등을 하려고 노력하면 3등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표라도 1등으로 해야 하는 건데 사실 뭐 또 현실은 또 사람은 또 기업이 아니니까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일단 그래서 본인만의 슬로건을 가져라. 이게 또 좌우명이랑은 다른 거네요. 예. 본인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슬로건을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떤 경영학에서의 기업의 슬로건은
또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함축해서 고객과 직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깔끔한 그 문구를 얘기하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 키워드 나오는 게 지적 자본입니다. 지적 자본. 자본은 자본이고 지적인 건 지적인 건데 지적 자본이 됩니까? 뭐 이건 제 이론은 아니고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또는 90년대 중후반부터 지적 자본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뭐 경영학적으로 얘기하면 기업의 실물 가치 있죠. 기업이 갖고 있는 땅, 뭐 현금 이런 걸 다 더한 가치보다 주식시장에서의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회계학자들은 그거를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네. 이 회사의 장부 가치와 주식시장에서 시장 가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더 높은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경영학자들이 그거는 지적 자본 때문이다 또는 무형 자산 때문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intangible asset 또는 intellectual capital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인데 그러면서 지적 자본 이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자들이 지적 자본은 뭘까 하고 또 학자들은 이렇게 구분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지적 자본을 크게 이제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 구조적 자본, 스트럭처럴 캐피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뭐 인적 자본이라고 하면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두뇌입니다. 두뇌, 건강, 체력.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면 뭐 인간관계죠. 기업 같은 경우는 고객 관계, 국가 같으면 외교적 관계. 그래서 사실 이 지적 자본 이론이 기업과 국가, 이제 국가에 적용한 논문을 제가 한 20년 전에 쓴 게 있는데 주로 기업에 이제 적용되는 것이고 국가에 적용됐다가 이번에 제가 쓴 책은 이걸 이제 개인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도 또 부강한 국가는 어떤 국민들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머리가 좋고 그런 것들 그런 인적 자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서로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또 다른 나라와 그 국가가 외교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구조적 자본입니다. 네. 구조적 자본은 일하는 방식 같은 겁니다. 저는 일본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20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구조적 자본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는 디지털화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여전히 팩스를 쓰고 일본에 가면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 반대로 중국 가면 현금을 거의 못 쓰죠. 그렇죠. 예, 한국은 현금도 쓰고 신용카드도 쓰고 있는 약간 중간이라면 일본은 신용카드가 많이 퍼져 있지 않고 팩시밀리를 아직도 쓰고 그다음에 도장을 아직도 종이에 도장을 찍어서 전자 결제 시스템보다는 이제 자동으로 도장을 찍는 로봇이 그렇죠. 나왔다고 할 정도로 로봇이 도장을 찍어주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런 구조적 자본이 조금 디지털화가 덜 된 사이에 한국은 이제 그것을 디지털화하면서 일본을 상당히 빨리 따라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 브루디에라는 사회학자가 상징 자본 또는 문화 자본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거죠. 어떤 사람이라는 게 꼭 똑똑하고 인간관계가 좋고 그다음에 어떤 일하는 방식이 훌륭하고 이 세 가지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브랜드가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문화적 소양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의 어떤 자본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힐빌리의 노래를 들어라. 네. 이번에 이제 제디 벤스죠. 부통령이었죠. 그 영화나 그 책을 보면 제디 벤스가 이제 사실 뭐 켄터키나 오하이오에 좀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예일 대학에 갔는데 그 예일 대학 선배들이랑 어떤 로펌에 이제 그 채용하러 온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막 스테이크 칼도 잘 못 쓰고 테이블 매너도 없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 문화적 소양이나 이런 상징 자본이 부족한 그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교육하고 교양함으로써 이제 어떤 격차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책에서 하나 더 얘기한 거는 이제 캐서린 하킴이라는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였던 분이 되게 논쟁적인 책을 썼는데 네. 이제 에로틱 캐피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매력 자본.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인 거죠. 야, 현실을 봐라. 어떤 남녀 간의 매력, 어떤 영업사원의 매력, 또는 어떤 뭐 지도자의 매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냐.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러한 매력 자본이
필요하다. 매력 자본은 또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머 감각 같은 게 네. 누구든지 저는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매력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정말 지금 큰 기회가 있는 것이 뭐 BTS와 같은 그런 K-팝이나 K-컬처 덕분에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데이팅 앱에서 제일 인기 있는 남자가 백인 남자와 한국 남자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제가 실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이 이제 지적 자본, 우리는 정말 물적 자본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옆 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관광 자원이 참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는 정말 가진 게 없는 나라인데 교육에 힘을 써서 이 지적 자본으로 이제 이만큼 성취를 해냈고, 더 나아간다면 이것들 더 구체적으로 또 AI와 결합해서 개인의 어떤 지적 자본을 높이고 기업과 국가의 지적 자본을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개개인도 또 그렇게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그 지적 자본의 3요소,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구조적 자본, 거기에다가 상징 문화, 뭐 매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AI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죠. 우선은 인적 자본, 사람의 두뇌, 건강, 체력을 AI로 어떻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강화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아까 라이프 위드 인텔리전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두뇌는 AI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잘 보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동시에 7개에서 9개까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이게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데 인간의 워킹 메모리가 제한돼 있어서 여러 개를 기억하지 못하죠. 그 대신 AI는 굉장히 많은 걸 이제 기억할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늘 우리가 뭐 보조 기억 장치 USB나 하드디스크 쓰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두뇌의 보조 두뇌를 AI로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책을 쓰는 동안에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의 워튼 스쿨에 있는 에단 몰릭이라는 교수가 네. 코인텔리전스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랑 비슷하다고 그 책을 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5가지의 프린시플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테이블에 AI를 올려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늘 AI와 같이 일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적 자본에서 내 두뇌를 확장시키는 것의 가장 기본은 그냥 일할 때 AI를 옆에 두고 일을 하는. 그래서 저는 아까도 퍼플렉시티를 얘기했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까지도 퍼플렉시티를 안 쓰는 분들 보면 네. 정말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퍼플렉시티 같은 AI 서비스를 한번 시작해 보면 이제는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나의 지적 활동이 굉장히 증강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테이블에 AI를 올려놔라. 이제 모든 테이블에 랩탑, 노트북이 있고 모든 테이블에 태블릿 PC가 있는 것처럼 또 그 안에 AI가 또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같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존재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그냥 다 AI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 자본인데, 사회적 자본은 사실 관계, 신뢰가 핵심인데 그 관계를 어떻게 AI를 통해서 강화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꼭 AI를 통해서 강화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저는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은 소셜미디어를 좀 배관시하고 뭔가 나쁜 것이고 중독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인간관계는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적절하게 또 윤리적으로 그걸 막 사용하면 후회가 남습니다. 막 내 계정을 닫고 싶은 때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좌절감도 느끼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그런 교육에서 소셜미디어 교육을 잘 해주셔야죠. 사실 어차피 소셜미디어와 뗄 수 없다면 저는 소셜미디어를 이 책에서는 많이 강조해서 소셜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지적 자본을 증강시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AI 부분은 아직은 사실은 이런 사회적 자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를 들면 얘기해드리면 좀 웃길 텐데 캐릭터.ai라는 서비스에 한번 가보시면 네. 또는 한국에 리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거기 수많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럼 캐릭터와 가상의 캐릭터와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건데
저는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생성 AI 서비스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3위 또는 4위 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좀 불행한 사건도 있었죠. 또 세처라는 그 소년이 네. 그 캐릭터다 AI는 어떤 그 TV 드라마에 12살 먹은 여자 주인공 소녀 캐릭터랑 대화를 하다가 좀 자살한 사건도 있었죠. 그 AI가 약간 좀 그렇게 막 냉소적으로 대화를 몰아갔다고 했던.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친구들끼리도 사실 대화가 뭐 영화 렛민이라는 걸 보면 서로 이렇게 좀 좌절에 빠진 청소년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AI 대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동조하는 기능이죠. 네네네. 내가 이런 걸 A를 좋아해 그러면 A 쪽으로 얘기를 하고 B를 좋아하면 B를 쪽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세처라는 소년이 슈월 세처가 그러한 좀 비관적인 얘기를 했을 때 좀 동조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네. 또 버터플라이라는 앱도 있는데 그 앱은 정말 웃깁니다. 버터플라이라는 앱을 한번 설치해서 한번 해보시면 나의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저보다 훨씬 키 크고 저보다 훨씬 더 멋있는 애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얘가 인스타그램처럼 포스팅을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거기 많은 AI들이 댓글을 달아요. 자기들끼리. 네, 그래서 버터플라이에 가보면 내가 만든 에이전트와 다른 인간이 만든 에이전트가 서로 포스팅을 하고 거기에 댓글을 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종의 SNS 플랫폼이에요? 네네. 딱 인스타그램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와. 거기에 주된 사용자는 AI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친구가 없는 편이어서 남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친구 막 수천 명, 수만 명일 때 근데 나는 AI 친구가 한 1000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페이스북 보면 AI가 댓글을 다는 경우 있잖아요. 예. 좀 이상한 뭐 말투가 어색한 경우는 보통 AI가 자동으로 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사람이 주로 있고 AI가 댓글을 다는 곳이라면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는 AI가 주가 되고 사람은 구경하는 느낌. 아직까지는 이런 AI가 이렇게 사회적 인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관점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AI 에이전트는 분명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택시를 잡을 때 뭐 카카오 택시나 티맵이나 뭐 IM이나 타다나 이런 여러 앱을 중에 하나를 그냥 골라서 택시를 부르죠.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그 AI 에이전트는 뭐냐면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잡아줘.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가 티맵도 열고 뭐 티맵 택시도 열고 카카오 택시도 열고 해서 그중에서 제일 빨리 잡는 택시가 있으면 그거를 잡고 나머지는 AI가 다 취소하는 거죠. 그걸 사람이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또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 거 쓰겠냐 했더니 여학생들은 실제로 택시기사분이 평점이 낮으면 취소를 한대요. 또 남학생들은 물어보니까 자기는 차종을 본대요. 그래서 차종이 좀 괜찮은 차가 잡히면 그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럴 수 있는 거죠. 아, 평점이 높은 기사님, 그다음에 나는 차가 어떤 차가 되는 택시를 잡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 택시 앱을 불러서 그 중에서 고르는 건데요. 지금 이 비용이 현재는 한 150원 들어요. 작년엔 150원인데 올해는 아마 이게 한 30원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내년에는 이게 이제 한 10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런 택시를 부르는 에이전트 서비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경쟁력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카카오 택시나 티맵 택시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나한테 좀 접근하는 애가 사람인지 AI인지. 그러면 AI는 싫어 하고 거부하면 우리 손님을 놓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플랫폼 위에 더 강력한 플랫폼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플랫폼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또 이제 잘 활용을 하면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구조적 자본 이게 일하는 방식 도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여러 가지 앱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가 다 나의 생산성을 또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이고요. 사실은 구조적 자본이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면 냅킨 AI라는 거 써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휴지 얘기하는 냅킨이요? 네, 냅킨 AI인데 내가 어떤 한 문단을 작성한다면 그걸 집어넣으면 그 문단을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줘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 작성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뭐 수노 아시겠지만 이제 음악을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림 그려주는 그런 AI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AI들은 무슨 내가 명령을 하면 모든 걸 1분 안에 하는데 내가 30분 걸릴 일을 1분에 하면 생산성이 30배가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제가 하루 종일 걸려야 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벽돌이 1000개가 있어요. 네. 벽돌을 이 1000개를 이쪽으로 옮기는 건 내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 다른 AI나 로봇이 시켜서 할 수 있다면 내가 굳이 내 손으로 벽돌 1000개를 옮길 수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냥 대학 재학생 인턴 정도.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턴 부대를 내가 어떤 AI를 쓴다는 거는 내 주변에 대학생, 재학생이나 졸업생 수준의 인턴을 한 20명 정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냅킨 AI한테는 야, 너 이거 그림 그려. 아, 너는 이거 검색해. 이건 이 글을 좀 요약해줘. 그림 그려줘. 노래 만들어줘. 그리고 소라라는 영상도 AI도 너무 재밌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구조적 자본을 가장 확충시킬 수 있는 곳이 이제 AI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나오는 키워드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우려되는 지점이 발생이 되는데 팀킬입니다. 팀킬. 네. 이거 게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실 텐데 게임하다가 우리 팀 캐릭터를 이제 공격하게 되면 서로 이제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AI 시대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AI가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AI가 강한 나라 또는 AI가 강한 개인이 AI를 잘 쓰는 개인이 AI를 안 쓰고 AI를 멀리하는 개인을 대체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CES 2025 이번에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좀 중국이 굉장히 로봇이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드론의 힘이 굉장히 셌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러니까 로봇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로봇을 잘 가진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제프리 힌턴이라고 이제 이 딥러닝의 아버지고 네.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이 그쵸.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런 강대국 간의 전쟁이 억제됐던 이유는 그 강대국의 국민들이 희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정치적으로 힘을 잃죠. 만약 어느 나라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데 그러면 그 내국인이 희생을 당하면 그 강대국일수록 내국인의 가치는 높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이 억지가 됐었는데 만약 이제 강대국들이 이런 휴머노이드 AI 로봇이 강력해져서 걔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제는 독재자들이 나타나면 전쟁을 더 쉽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국인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국인들도 어떤 약소국을 침략하고 싶은 그런 동인이 더 쉬워진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희생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세상을 그런 상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AI에 기반한 무기를 만드는 것을 이제 스탑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AI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AI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AI의 무기화가 돼서 저도 이 책 제목을 무기로 짓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참 좀 솔직히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로 지어야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인생의 무기가 되는 건 좋은데 이 국가의 무기가 돼서 AI가 어떤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미래가 가장 사실 저는 걱정되는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류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나에게 위협이 되는 요인부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생존을 위해서이기는 한데 또 기술 발전으로 보면은 또 그게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국방 분야이고 이미 뭐 군사용 로봇은 드론이 뭐 공중, 수중으로도 다니고 2족 보행, 4족 보행 로봇 위에다가 총을 걸치는 시대가 이제 또 되고 있고요. 씁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될 게 일자리 측면인데요. 미래에는 그러면 AI가 어디까지 인간의 일을 대체할 것인가 말고 AI가 과연 어디부터는 인간의 일을 대체하지 못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 부분을 먼저 질문하신다면 AI가 가장 부족한 게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게 지금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가 의식을 가질 거다 안 가질 거다 그것의 논쟁도 있지만 의식이 존재하려면 내가 아닌 타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AI는 사실 그러한 구분이 다 말로 그냥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AI는 자기가 훼손될 신체가 없어요. 그렇죠. 신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 안 하는 이유가 내가 감옥 갈까봐. 그 다음에 길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때리지 않고 동물들을 함부로 학대하지 않는 이유가 그 순간 내가 보복당할 수 있죠. 네. 나의 신체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윤리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네, 내가 다치지 않고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윤리를 만든 거고 법을 만든 건데 지금 AI는 타인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 다음에 훼손되는 신체가 없고 또 이것도 논란이 있지만 AI가 고통을 가진다 안 가진다 지금 고통을 가진다는 논문이 또 최근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엔스로피라는 회사 아시죠? 네네네. 거기서 제일 그걸 밀고 있어요. 그 로봇도 만드는데. 네, 예. 그 챗GPT와 같은 걸 만드는 회사죠. 엔스로피. 근데 네. 그 AI에다가 나중에 뭐 이제 로봇 같은 걸 이제 뭐 피지컬 AI 나왔을 네, 때 네. 센서 같은 걸 장착을 해서 센서의 느낌을 이제 느끼도록 그걸 이제 통증으로 이해하도록 또 그렇게 또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걸 이제 가짜 통증이라고 생각하죠. 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진짜는 아픈 건 진짜 아픈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는 아프지 않은데 아 소리를 내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아픈데 웃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막 로봇을 막 때렸는데 우리가 막 어떤 애 무서운 경우는 막 때렸는데 막 웃으면 더 무섭잖아요. 프로그램을 거꾸로 해놨을 때. 그렇죠. 거꾸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고통이냐 아니면 진짜 아티피셜한 고통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은 그래서 공감 능력 평상시에 상당히 많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또 협동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현재 오늘날 챗GPT 같은 거에 몇 글자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아세요? 최대? 그러게, 그걸 안 해봤네요. 거의 뭐 PDF 파일 뭐 책 통째로 얹어도 다 네. 얘가 대답해 주니까. 네. 우리가 GPT-4 같은 경우는 한 뭐 3만 자에 4만 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문이요? 질문의 길이가. 와. 그리고 이제 제일 강력한 성능은 200만 자라고 보시면 돼요. 200만 토큰. 그것도 작년 얘기니까 올해 또 늘어날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AI한테 200만 글자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명령을 잘하는 사람, 이런 직업. 그래서 AI랑 절대 경쟁에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AI 시대의 초기고, 그래서, 근데 또 AI 지금 어떻습니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서 오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교육하는 분들끼리 모이면 늘 얘기하는 것이 AI한테 질문을 잘하는 사람,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사람, 길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또 하나는 AI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AI가 한 대답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한테는 좀 슬픈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중에 일부는 야 이제 AI 나서 우리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공부는 더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고 그 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빗대서 다시 또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더 크게 얘기한다면 그런 AI를 만드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가장 높은 계층의 사회 계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잘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AI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회 주도층이 되는 거고요. 그들 간의 토론과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AI를 이제 사람들이 또 잘 써나가는 그런 형태로 사회가 이제 재구축되는 거죠. 그 재구축된 이후의 사회는 또 어떨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 챗GPT 만든 오픈 AI 샘 알트먼도 한 이야기인데 나중에는 인간은 기본소득 받으면서 일은 AI한테 시키고 이렇게 또 사는 시대가 올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혹시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 안 하는데요. 샘 알트만이 워낙 훌륭한 분이라서 이분의 말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너무 먼 미래를 보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샘 알트만은 뭐 AGI가 이제 이미 나왔다라고도 얘기하고 챗GPT 5.3
O3는 이제 한두 달 후에 나올 거고요. 저 네. O1 프로라는 게 한 달에 200불짜리거든요. 그렇죠. 저도 아직 못 써봤어요. 며칠을 이제 우리 설 연휴 되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시간이 남으니까 왜냐면 한 달에 거의 30만 원이니까 좀 눈물 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한번 집중적으로 써보려고요. 돈 안 아깝게. 근데 그 O1 프로가 한 달에 30만 원짜리, 200불짜리. 이제 GPT-5가 나오면 한 달에 2,000불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280만 원짜리 월급을 주면서 AI를 부려야 되는데 거의 직원 한 명 고용하는 셈이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죠. 이 GPT-5가 나오면 당신을 대체할 걸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이 사장님이 될 생각을 하자. 한 달에 그게 더 빠르다. 280만 원을 주고 직원 고용해서 어떻게 큰 밸류를 창출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정말 GPT-5, 6, 7 가면서 정말 인간의 역할이 없어진다면 뭐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지금 그냥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주어진 AI 도구를 통해서 지금 당장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계속 적용해야 된다. 우리 길에 가는 개미도 다 그 적응한 결과거든요. 미래를 막 전망해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을 함께 읽고 있고요. 이경전 교수님께서 직접 이 책의 핵심 구절 하나를 좀 직접 읽어주시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AI 알고리즘에서 그 교훈을 뽑아낸 그런 문구인데요. 인생을 낙관적이되 현실적으로 살자. 운 좋은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삶을 살고 여러 방법을 앙상블하자. 늘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행동하자. A스타 알고리즘을 배울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A스타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나 최적혜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그 언제나 최적혜를 구하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사람은 인생에 최적혜를 구할 수 없다라는 교훈이 그 A스타 알고리즘으로부터 나옵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늘 이겨요. 그런데 낙관적인 사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사람과 현실에 빗대서 낙관적인 사람. 그럼 누가 이기느냐? 현실적인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저는 낙관적이되 현실적이어야 된다. 현실적인 낙관주의자. 네, 현실적 낙관주의. 그 현실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는 다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낙관적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거다. 또는 그걸 하는데 내가 비용이 많이 안 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 낙관적인 건 좋아요. 근데 그럼 내가 A 행동을 할 거냐 B 행동을 할 거야 할 때 내가 이 행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 비용이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더 빨리 최적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그 A스타 알고리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늘 낙관적으로 살되 현실적으로 계산하라는 거죠. 네, 비용은.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저는 이 심쿵 한방 구절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책에 보면 그 A스타 알고리즘을 제가 워드 퍼즐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그 게임기에 빗대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그 A스타 알고리즘의 지혜를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희망을 잃지 않고 낙관적에서 해결 방법을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요. 네네.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이경전 교수가 쓴 AI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 부록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